그 러우 전쟁 그 전선의 스페츠나스라고 우리 지금 특전사거든요. 네. 특전사까지 투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적경도 군사 교리를 보면 당연한 러시아의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죠. 나토에 포위되어 있는 조그만 그 칼리닌그라드에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포격해버리면 거의 괴멸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 위험한 데예요 사실은. 러시아에게 위험한 거예요. 러시아에게. 지정학적 리스크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면 사실은 주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이긴 한데 일단은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 번째 거듭된 통화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거듭할수록 좀 진전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우 전쟁 3년 넘었죠. 여기 중동 엉망이죠. 지금 그 사망자 민간인 사망자가 5만이 넘어요. 그냥 민간인 피하 구별 없이 폭격하는 거예요. 후티하고도 붙었죠 지금.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핵 대 핵 여기도 시끄럽죠. 그 다음에 양안 뭐 시진핑이 언제 대만을 침공하니 이런 얘기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볼 수 없던 글로벌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제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절대 강자가 있으면 냉전기에는 소련은 소련 블록을, 미국은 미국 블록을 각자 다스렸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어요. 냉전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영역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블록이 해체되니까 소련은 몰락했고, 그러니까 여기 막 터지잖아요. 러우 전쟁은 이건 뭐 그 일부분이고, 유고슬라비아 내전부터 체첸 1차, 2차,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난리거든요. 중앙아시아도 또 지금 국간 갈등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충돌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뭐 걸프전 1차, 2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 이 다극화하는 상황에서 무극화. 이제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유엔 안보리는 이미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극화에 무극화하고 이건 글로벌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으로 가는 거고, 이 관세 전쟁은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이 경제의 중심인데 지금 미국이 코피 터지잖아요. 재정 적자, 국가 부채 36조 달러, 그 다음에 매년 1조 달러 무역 적자, 제조업 공동화. 이거 트럼프가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럼 미국이 흔들리면 좋으냐? 전 세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안 끝나죠. 전화 한 통화로.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로 과거처럼 정말 올마이티한 강한 힘이면 푸틴이 말 들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약한 사람 패잖아요. 후티라든지 아니면 약한 나라들. 근데 강한 시진핑 맘대로 못 하잖아요. 푸틴도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발 휴전 협상은 어쨌든 종전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큰 흐름으로 보면.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올 1월 20일 트럼프 정권 출범 이전까지는 종전 휴전 얘기가 없었거든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고 2월 28일 날 워싱턴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불렀죠. 그 시대의 코미디 서로 막 싸웠죠. 설전을. 그 이전에는 트럼프 측이 푸틴 측과 협상을 해서 푸틴 그래 너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 약한 젤렌스키 두드려 팬 다음에 워싱턴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젤렌스키가 대들었거든요. 광물을 좀 못해? 말 못 들어? 그랬더니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정보 지원을 중단했어요. 3월 3일 날. 그때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전선이 붕괴됐어요. 무기도 없고 정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젤렌스키하고는 협상으로 갔고, 이제 푸틴이 말 안 들으니까 푸틴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계속. 그런 끝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15일 날 푸틴 대통령이 야 만나자.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그래 내가 먼저 기다릴게. 근데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6일 날 드디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났고, 이게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쟁 직후 이후로. 네네. 그러면서 합의안은 없었지만 양측의 안을 내놨어요. 테이블에다. 그리고 각각 1000명씩 포로 교환을 하기로 했고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고, 그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이전에 이미 부활절 30시간 휴전을 푸틴이 일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전승절 5일 전후로 70시간 휴전했고 일방적으로. 그럼 그 흐름은 어떻게 돼요? 휴전 흐름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일반적인 여론, 이제 전화통화 한마디면 바로 끝날 거다. 끝날 수가 없죠. 저 복잡한 전쟁이. 6.25도 3년 전쟁 중에 무려 2년을 휴전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보면 꼬인 것 같지만 러우 전쟁은 큰 흐름으로 보면 휴전 모드로 가고 있다. 휴전 모드로 가고 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네. 페스코프 이 크렘린궁 대변인 말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만일에 휴전만 한다고 그러면은 종전은 서로 주고받을 게 많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휴전은 부부싸움하고 별거 각방 쓰는 거고, 네. 정전협정, 종전협정은 이혼하는 이혼이다. 겁니다. 이혼하려면 도장 찍고 재산, 뭐 양육권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재판까지 가잖아요. 근데 각방 쓰는 거는 야, 나 오늘 밤 저 방에서 살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휴전은. 그리고 양쪽 다 휴전을 원한다. 이미 푸틴은 2번 했잖아요. 자기 일방적으로. 젤렌스키가 원하는 건 30일 휴전이거든요. 근데 왜 30일 휴전이냐? 30일 하면 계속 연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게 어려우니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땅입니다. 땅 따먹기로 전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 정도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걸 달라는 거고, 젤렌스키는. 근데 푸틴은 그 전쟁 왜 했어요? 그거 돌려줄 거면. 절대 안 돌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가 안 돼요. 영토. 그러니까 종전협정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양측 다 지금 지쳐 있으니까.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고 우세하지만 저 가난한 북한군까지 15,000명까지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에 지금 코피 터지는 중이고요. 뭐 5%, 3% 성장하지만 연방은행 그 기준금리가 21%예요. 그 상태에서 5% 성장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의존하거든요. 언제 끊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크로스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협정에 도장 찍으면 패배한 대통령이니까 선거에서 지죠. 근데 휴전협정은 휴전한 거니까 네. 이해해 줄 수 있게 이게 되니까 30일 휴전을 원하는 거고, 네. 푸틴은 여기서 휴전해도 돼요. 이미 5분의 1 장악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리는, 조금 더 명분을 더 찾으려고 하는, 폼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사실은 울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뺨을 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럭버그럭 가겠지만 올해 안에 휴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종전이 아니고요. 그러나 빠르면 어쩌면 상반기에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면. 네. 휴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는 너무 좋은데 이제 드론으로 폭격을 한 거를 사람들이 보통은 뭐 성동격서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휴전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38선이 아닌 휴전선을 위해서 막 전쟁을 엄청 세게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예. 그런 차원으로 이거를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상전은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번에. 압박이죠. 압박이죠. 왜냐하면 전쟁의 터닝 포인트는 딱 2번 있었어요.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크림반도 남쪽에서 우크라이나를, 동쪽에서 벨라루시 북쪽에서 전면 침공하거든요. 이러면서 동부, 남부, 북부를 잇는 띠를, 거대한 띠를, 우크라이나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를 장악합니다. 전쟁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던 전쟁은 1개월이었어요. 단기전, 전쟁 준비. 근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2014년 크림반도 뺏긴 이후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준비했는데 방대한 전선을 유지 못하니까 전선을 축소시킵니다. 남부와 동부 쪽으로. 요게 이제 2022년 4월의 얘기예요. 2달 지나서 전선을 축소하거든요.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가 점차 실질을 회복해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2023년 6월까지 실질을 회복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2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서방이 지원했던 대규모의 무기로 이 남동부를 잇는 남부 벨트를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대공세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면 침공했던 게 첫 번째 대공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 대공세. 근데 이 대공세에서 실패해요. 전략적으로. 그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적인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전력을 한데 모아서 송곳처럼 뚫어버리자 끈을 이 띠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긴 신반도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거기 남 벨트. 거죠. 네. 그걸 이제 서던 코리도어 남부 회랑이라고 그러거든요. 회랑 중간을 끊어버리자. 근데 젤렌스키는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 도시들을 상징적인 도시들을 많이 회복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전선을 넓히자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제가 얼마나 그 결정권이 큰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루즈니가 말 들었죠.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면서 그냥 싹 소모돼 버렸어요. 전선을 집중해서 뚫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대공세가 실패하니까 그때부터는 고지전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쿠르스크 지난해 8월 젤렌스키가 갑자기 러시아 영토를 치고 들어갔죠. 푸틴이 당황했고 그 쿠르스크를 이제 인민군 지원을 받아서 푸틴이 다 회복했어요. 1200제곱까지 장악했는데 서울시 도배에 지금 한 10제곱 정도만 우크라이나가 겨우 발 걸치고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공세는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침공,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그러니까 전쟁은 소규모 전투에서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선을 뒤집을 만큼의 대공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양쪽 다 할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모전으로 계속 그냥 소금의 교전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휴전 모드로 전환했다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핀란드 접경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예? 휴전 모드의 큰 줄기에서 그 초입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러시아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나한테도 쌍코피가 터졌는데 전쟁을 또 합니까? 동네에서 지금 싸워갖고 코피 터지고 있는데 또 싸우러 지금 가요? 나토가 러시아 GDP의 10배입니다.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국방력만 해도 한 5대1 대회 합치면은. 근데 또 다른 전쟁을 지금 합니까? 그럼 핀란드에 지금 막 나오죠. 지금 뭐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무기. 자, 이유는 뭐냐? 핀란드하고 러시아는 앙숙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겨울전쟁이라고 코프태지가 서로 싸웠어요. 러시아가 이겼지만 소련이 이겼지만 소련이 상당히 패전에 가까운 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작지만 강한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핀란드가 그동안 중립국이었는데 그 중립국이니까 러시아가 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었죠. 그 국경에.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니까 핀란드, 스웨덴이 어떻게 했어요? 나 나토 가입할까? 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 전에는 여기 위험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적이 돼버렸잖아요. 나토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전선을 저지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네. 당연하죠. 걱정 안 해도 된 펜스가 필요 없던 지역에 저쪽에 지금 지금 뭐 무서운 사냥개들이 와 있는데 그러면 펜스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지 이 와중에 또 전쟁을 한다고요? 핀란드 하나만 하고도 싸워서 소련이 코피 터졌는데요. 핀란드는 군사 강국이에요. 강소국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러시아가 뭐 올마이트하게 뭐 또 다른 전쟁 준비하고 뭐 정예 병력은 숨겨져 있고 정예 병력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 그 러우 전쟁 그 전선에 스페츠나스라고 우리 지금 특전사거든요. 네. 특전사까지 투입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서방 시각에서만 보는 거죠. 러시아가 그렇게 뭐 새로운 전쟁 준비한다고 그럼 왜 러시아 러우 전쟁 전선을 못 들어요? 정예병력 투입해서 점령해버리면 그만이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적경도 군사 교리를 보면 당연한 러시아의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핀란드 옆에 이제 칼리닝그라드로 월경지가 안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보통 뭔가 함대가 오거나 이러면은 진짜 뭔가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선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또 혹시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칼리닌그라드는 지금 거기가 이제 리투아니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막혀 있어요 지금. 네. 칼리닌그라드는 유럽에 있는 섬이에요. 약간 월경지 이렇게 러시아에 떨어져 이렇게 있어서 그럼 거기다 뭘 그러면 갖다 놓으면 뭘 거기다 갖다 놓는 게 갖다 아니라 놓으니까. 이런 네.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이 연합뉴스 빌딩 건물에 음. 여기 조그만 방 하나가 지금 다른 음. 방 하나만요. 음. 그러면 여기서 엘리베이터 끊어버리면 보급도 안 되잖아요. 네. 깔리닝그라드는 그런 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공격 그 조그만 거를 나토에 포위되어 있는 조그만 그 깔리닝그라드에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포격해 버리면 거의 괴멸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게 전략적으로 위험한데요,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에게 위험한 거예요. 러시아에게. 러시아에게. 나토에 위험한 게 아니라 음. 왜냐면 리투아니아만 끊어도 보급선이 끊어지잖아요. 해상 보급선은 발트에 나오는 구멍 막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못 나오거든요. 발틱 함대가. 해상 이 노르웨이 해안에서 막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이 철도 끊어버리면 도로 끊어버리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깔리닝그라드는 말라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 거기다 뭘 넣어서. 쉽지가 않죠. 쉽진 않다. 쉽지가 않죠. 아예 리투아니아를 점령해서 나온다면 모를까. 네. 깔리닝그라드가 이렇게 유럽의 대륙에서 이 모나코가처럼 이렇게 섬인데 네. 그게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죠.